비오는 홍대 골목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운 예철. 그 안에서 로와 똑같이 생긴 소년의 사진을 발견한다. 3년간 찾아 헤맸던 동생의 얼굴이 낯선 지갑 속에 있을 리 없는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한다. 설마 로가 맞나?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예철.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서울 구로구의 허름한 원룸 건물 3층. 예철은 새벽 배달 일을 마치고 좁은 방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죠. 벽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립니다. 밤새 강남과 홍대를 오가며 치킨과 족발을 배달했거든요. 오늘도 연락 없겠지. 예철이 손에 꼭 쥔 것은 닳아버린 흑백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속에는 북한 함경도의 강가에서 함께 달리고 웃던 동생 로가 있었죠. 어린 로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코가 빨갛게 된 채로 형의 어깨에 매달려 웃고 있는 모습이요.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예철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예철은 사진을 가슴팍에 대고 눈을 감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오르죠. 중국 국경을 넘기 직전 로의 작은 손을 놓치던 그 순간이요. 국경 수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예철은 로의 손을 잡고 뛰었지만 철조망을 넘다가 로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 순간 로의 손이 미끄러져 나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야, 로야. 예철의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가까워져서 혼자 철조망을 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죄책감이 지금까지도 예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로도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탈북자 지원센터, 적십자사, 실종자 찾기 단체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로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어요. 낮에는 구로공단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합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찢을 듯하고 화학 냄새가 코를 찌르죠. 동료들은 예철의 함경도 사투리를 신기해하며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 음식은 어땠어요? 거기서는 뭐하고 살았어요? 예철은 대충 웃으며 넘어가곤 해요. 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퇴근 후에는 홍대 근처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나 소주를 마십니다. 단골 포장마차 아줌마는 예철을 철이라고 부르며 안주를 하나씩 더 주곤 해요. 철아, 너무 마시지 마라. 얼굴이 요즘 더 까맸다. 아줌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철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라디오에서 90년대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예철은 북의 겨울과 가족의 웃음을 떠올립니다. 특히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나올 때면 로와 함께 중국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었던 기억이 생생해져요. 로는 남한 가요를 신기해하며 형, 저기 가면 이런 노래를 맘껏 들을 수 있어? 하고 물었었거든요. 로야,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라. 형이 꼭 찾아낼게. 예철은 매일 밤 로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일상은 점점 더 삭막해져 갔어요. 공장 동료들과의 어색한 대화, 사투리 때문에 받는 미묘한 시선들, 그리고 점점 흐려지는 로의 기억까지요. 가끔은 로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철은 자신을 자책하며 사진을 더욱 꽉 쥐곤 해요. 예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죠. 벽에 붙인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X자가 그어진 날들이 가득합니다. 로를 찾지 못한 날들의 기록이에요. 휴대폰을 들어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탈북자 지원센터, 적십자사, 실종자 찾기 단체들의 번호가 즐겨찾기에 저장되어 있지만 모두 똑같은 대답뿐이었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예철은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로의 밝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로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16이 되었겠죠. 키도 많이 자랐을 테고 목소리도 변했을 거예요. 혹시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형의 존재조차 잊어버렸을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멀리서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와요. 예철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 오늘도 배달 일을 준비합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면서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밤 예철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홍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주문이 많았어요. 대학가라 그런지 새벽까지도 술안주를 시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예철의 작업복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오토바이 시트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예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때 가로등 불빛 아래 무언가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있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죠. 예철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주워들고 펼쳐보니 현금이 꽤 들어 있었어요. 10만 원권이 서너 장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예철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돈이었죠.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북에서부터 배웠거든요. 신분증을 찾으려고 지갑을 뒤지던 중 예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지갑 안쪽에 끼워져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에 사진을 비춰보는 순간 예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이 로와 똑같이 생겼던 거예요. 예철은 손을 떨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로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로보다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고 표정도 달랐어요. 로는 항상 밝게 웃었는데 이 소녀는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로가 맞나? 예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가슴팍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동안 찾았던 로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지갑 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한두온이라는 이름과 강남 청담동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명함도 하나 들어 있었는데 두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한두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죠. 예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 낮에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사진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강남 사람 특유의 세련된 말투였어요.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지갑을 주웠는데요. 한두호님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찾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홍대 근처에 있는데 직접 가져다 드릴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두훈이 다시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철은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한두호는 30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했어요. 예철은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로가 맞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확히 30분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중후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품격 있는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주워주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철은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한두호는 지갑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두온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자 예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예철은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예철은 주머니에서 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두온에게 보여주었어요. 지갑에 들어있던 사진 속 아이가 제 동생과 너무 닮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아시나요? 한두온의 얼굴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예철의 말을 듣는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옛날에 어디선가 주운 사진일 겁니다. 말은 자연스럽게 하려 했지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한두호는 예철의 사진을 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선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예철은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로에 대한 단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혹시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제 동생은 3년 전에 실종됐거든요. 한두온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늦었네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지갑 주워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두호는 서둘러 차에 타려 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른 차에서 내려 예철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집까지 바래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들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괜찮습니다. 집이 가까워서요. 예철은 정중히 거절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대표님 배려니까 받으시죠. 한두호는 이미 자신의 차에 타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예철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분명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요. 예철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골목은 한적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기 지하철역이 보이니까요. 예철이 다시 거절하자 남자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철은 재빨리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따라오는 게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예철은 골목길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북에서부터 단련된 다리 힘이 도움이 되었어요. 몇 개의 골목을 돌고 돌아 겨우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어둠 속에 숨어 있는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철은 조심스럽게 골목 모퉁이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검은 정장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두온이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을 데려가려 했을까요? 예철은 천천히 홍대 번화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안전할 테니까요.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로의 사진과 한두온 지갑 속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철은 인터넷 카페에서 한두온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두온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존재했어요. 수입업과 유통업을 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두온의 사진도 몇 장 나왔는데 어젯밤에 본 그 사람이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지,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등의 세부 사항들이 모호했습니다. 그저 성공한 사업가라는 식의 피상적인 기사들만 몇 개 있을 뿐이었어요. 예철은 고민 끝에 탈북자 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한두온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한두온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몇 분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기록에는 없네요. 혹시 무슨 일이시라도? 예철은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철은 배달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어제 그 남자들이 자신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배달하는 내내 주위를 경계하며 다녔습니다. 저녁 무렵 예철은 홍대 근처 작은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와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20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실례지만 어제 홍대에서 지갑 주운 분 맞죠? 예철은 깜짝 놀라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탈북자 보호단체 희망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연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희망길이라는 단체 이름을 예철도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민간단체였거든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한두온에 대해 문의하신 거 들었어요. 그 사람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연의 말에 예철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한두호는 겉으로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탈북 브로커 출신입니다. 과거에 북에서 사람들을 빼내는 일을 했었어요. 요즘은 남한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철은 목이 말라왔습니다. 로와 한두온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특히 북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가족과 재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모두 한두온을 거쳐간 후 연락이 끊어진 케이스들입니다. 예철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와 비슷한 나이대의 소년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동생도 그의 손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지갑에서 본 사진이 정말 동생분과 닮았다면요. 지연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두온이 운영하고 있다는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정보였어요. 겉으로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찾아 헤맸던 로에 대한 단서를 드디어 찾은 걸까요? 같이 가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지연의 말에 예철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로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와 함께
믿을 수 있는 동료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예철과 지연은 한두온의 청소년 쉼터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그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3층 건물이었어요.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창문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쉼터 같네요. 예철이 망원경으로 건물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쌍안경을 들고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한두온 같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능숙하거든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오후 6시경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몇 명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이는 대략 15에서 18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제 동생이 있을까요? 확실히 알려면 직접 들어가 봐야겠어요. 하지만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고 지연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제 지갑 주워주신 분이죠? 한두온입니다. 예철은 깜짝 놀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조심하라는 듯 손짓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온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예철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혹시 내일 점심 때 시간 되시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철은 지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두온을 직접 만나는 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에 좋은 식당을 알고 있어요. 내일 오후 1시에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만나실까요? 약속을 잡은 후 전화를 끊고 예철은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저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날 밤 예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한두온을 만나면 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이 자신을 데려가려 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예철은 강남역 3번 출구에서 한두온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시에 한두온이 나타났어요. 어제와 다르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두온이 안내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개별 룸으로 된 곳이라 조용히 대화하기 좋았어요. 하지만 예철은 왠지 갇힌 느낌이 들어 불편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여주신 사진 말이에요. 동생분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온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네, 3년 전에 실종됐거든요. 탈북 과정에서요? 한두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철은 놀랐어요. 자신이 탈북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아셨나요? 말씨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쪽 일을 좀 해봐서요. 한두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예철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쪽 일이라니요? 탈북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쉼터가 있거든요. 어려운 청소년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어요. 예철은 어제 지연과 함께 본 그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 동생도
글쎄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철은 주머니에서 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두온이 사진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비슷한 아이가 있긴 해요. 정말요? 예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네요. 한번 쉼터에 와보실까요?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두온이 제안했습니다. 예철은 망설였어요. 지연이 위험하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도 괜찮아요. 제 차로 모시고 가죠. 한두온이 일어서자 예철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식당을 나와 한두온의 차에 타는 순간 예철은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봤던 검은 정장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이분은 제 보조예요. 쉼터 관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한두온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지만 예철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예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두호는 운전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지만 예철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뒷좌석의 남자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한두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철은 점점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따라온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예철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두훈과 함께 쉼터로 가고 있어요. 파주 쪽입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어요. 휴대폰 신호가 약했습니다. 예철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차는 인적이 드문 산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지연과 함께 본 희망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예철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쪽이 맞나요? 어제 본 쉼터는 파주 시내에 있었는데. 그곳은 사무실이고요. 실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조용한 곳이 교육에 좋거든요. 한두온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예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뒷좌석의 남자가 계속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쉼터라기보다는 수용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거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예철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웃음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외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기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모두 열심히 하는 좋은 아이들이에요. 한두온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예철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거든요. 제 동생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수업 중이라서요. 한두온이 예철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예철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로와 비슷한 체격의 소년이 단체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뒷모습이 로와 닮아 있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아, 그 아이요? 얼마 전에 온 아이예요. 이름은 글쎄요, 뭐라고 했더라. 한두온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수업이 끝났나 보네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복도로 나가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철은 그중 한 아이가 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 중에 제 동생이 있나요? 한번 봅시다. 한두온이 아이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얼굴 좀 들어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철의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아니군요. 다른 아이들도 봐야겠어요. 한두온이 다른 아이들의 얼굴도 확인해 봤지만 로는 없었습니다. 예철은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층에도 아이들이 있나요? 2층에 몇 명 더 있긴 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소리 같았어요. 한두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한두온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상하군요. 경찰이 왜 여기에? 그때 뒷좌석에 있던 검은 정장 남자가 한두온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한두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요. 잠깐만요. 제 동생은 정말 여기 없는 건가요? 예철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한두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 정장 남자에게 손짓을 했어요. 손님을 모셔다 드려. 아니에요. 저는 여기 좀 더 있고 싶어요. 예철이 거부하자 한두온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빨리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검은 정장 남자가 예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철은 뿌리치려 했지만 그 남자의 힘이 너무 셌어요. 그때 건물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여세요. 지연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예철 씨, 거기 계세요? 예철은 안도했습니다. 지연이 경찰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예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두온과 검은 정장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예철은 재빨리 그들에게서 벗어났어요.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한두온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 예철은 한두온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지만 속은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여기는 합법적인 교육시설이니까. 하지만 곧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도 함께 들어왔어요. 예철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경찰들이 한두온과 검은 정장 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두온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여기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청소년 교육시설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경찰은 시설을 둘러봤지만 겉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아이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철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로의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연이 예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예철은 마지못해 건물을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두호는 끝까지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상된 일이라는 듯이요. 경찰서에서 나온 예철과 지연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철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한두온의 시설에서 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헛걸음이었거든요.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겉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시설이라고만 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한두온 같은 사람들은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활동하거든요. 지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오늘의 결과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로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망길 동료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네, 민수야. 뭐라고? 정말? 지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들은 것 같았어요.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은 지연이 예철을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한두온이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어디예요? 인천 쪽에 있는데 아주 은밀한 곳이래요. 겉으로는 직업훈련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예철의 눈에 다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곳에 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우리가 찾아간 곳은 보여주기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일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지연이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시설의 위치와 주변 지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한두온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 가볼까요? 내일 밤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워야 몰래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예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인천의 그 시설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공단 지역에 위치한 그곳은 주변에 공장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 만한 곳이었어요. 저기가 그 건물이에요. 지연이 가리킨 곳은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인천직업훈련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어서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직업훈련원이라면 낮에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함정이에요. 실제로는 밤에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문이 있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준비해온 도구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춰보니 1층은 정말 직업훈련원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컴퓨터와 책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니 2층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었고 어떤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예철과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 방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근처 빈 방으로 숨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다. 모두 숙소로 돌아가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한두온이었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예철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혹시 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아이 중 하나가 예철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키와 체격이 로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거든요. 아이들이 모두 3층으로 올라간 후 한두온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철과 지연은 조심스럽게 숨어 있던 방에서 나왔어요. 3층에 뭐가 있는 걸까요? 올라가서 확인해 봅시다. 3층으로 올라가니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모든 방문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한두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로봇 같았습니다. 예철과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 방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한두온이 아이들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내 가족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어. 한두온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때 한두온이 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너는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내 형이 너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형은 너를 버렸어. 이제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 예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두온이 가리킨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로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로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자랐지만 분명히 로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로의 눈에는 예전의 밝음이 없었어요. 공허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예철은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지연이 붙잡았어요. 지금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예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찾아 헤맸던 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침입자가 있다. 모든 층을 수색해라. 한두온의 차가운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철과 지연은 완전히 발각된 것이었어요.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철과 지연은 복도에서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한두온의 부하들이 모든 층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여기로 와요. 갑자기 한 방의 문이 열리고 16살 정도의 소년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철과 지연은 그 방으로 뛰어들었어요. 제 이름은 민호예요. 아까 로 형을 찾는다고 하시는 말을 들었거든요. 로를 아나요? 네, 같은 방에서 지내요. 로 형은 매일 밤 예철이라는 형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별관에 혼자 갇혀 있어요. 오늘 한두온에게 반항했거든요. 복도에서 한두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방을 다 뒤져라. 민호가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숨으세요. 부하들이 방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뒷문을 통해 빠져나온 두 사람은 별관으로 향했어요. 별관 2층 작은 방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로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로의 모습이었어요. 예철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로야, 나야. 형이야. 로가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형? 진짜 형이에요? 그래, 너를 찾으려고 3년 동안 헤맸다. 저는 형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한두온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철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연이 문을 열고 예철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 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로야, 정말 미안해. 예철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북한에서 함께 찍었던 거야. 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정말 형이구나. 그때 밖에서 한두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거기 있다. 문이 열리고 한두온이 부하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부하들이 예철과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이 저항하다가 머리를 다쳐 쓰러졌어요. 한두온이 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이미 내 가족이야. 내 형은 너를 버렸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로가 처음으로 한두온에게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한두온이 비웃으며 예철에게 사진을 던졌습니다. 로가 회색 교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너 동생 맞다. 하지만 그는 이미 내 것이야. 내가 기억하는 그 아이는 없어. 예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로야,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지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그 애도 끝이에요. 예철의 머릿속에 북한에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겨울밤 굶어 울던 자신에게 작은 감자를 나눠주던 로의 미소, 형의 등에 엎여 별을 세던 따뜻한 밤들이요. 내가 포기하면 로가 또 버려지잖아. 예철이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로야, 형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 순간 로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온이 3년간 심어놓은 거짓말들이 형의 간절한 목소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로의 기억 속에서 진짜 형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형? 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한두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안 돼. 넌 이미 과거를 잊었어. 하지만 로는 천천히 예철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3년간의 세뇌와 거짓말을 뚫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형, 저 기억해요. 형이 저를 업고 별을 세워주던 밤을. 예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온 것이었어요. 한두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어떻게,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길에 미리 연락했거든요. 추적 장치도 있고요. 건물이 경찰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한두온의 거짓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두온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여기 아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온 거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로가 한두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속았어요. 형은 절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의 힘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남산 자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예철과 로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식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형, 이거 맛있어요. 형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로가 숟가락을 든 채로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표정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갑자기 무서워하기도 했거든요. 북에서도 형이 밥을 해줬잖아. 기억 안 나? 조금씩 기억나요. 형이 감자를 삶아서 나눠준 것도. 그런데 아직도 가끔 헷갈려요. 뭐가 진짜 기억이고 뭐가 한두온이 만들어낸 거짓말인지. 로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한두온의 세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형이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철이 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로가 수줍게 웃었어요. 형은 요즘 뭐해요? 배달일 그만뒀다면서요? 응, 사회복지사 교육을 받고 있어. 나 같은 탈북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돕고 싶거든요. 예철이 식탁 위에 놓인 책들을 가리켰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서적들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공부 어려우시죠? 좀 힘들긴 해. 하지만 보람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저도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요.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내년 봄에 검정고시 봐보자. 지연 누나가 도와준다고 했어. 지연은 한두온 사건 이후 예철과 로 형제를 꾸준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머리 부상도 완전히 나았고 여전히 희망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지연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러게. 지연 누나가 아니었으면 너를 찾지 못했을 거야. 예철은 지연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로를 영영 잃을 뻔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철이 말리려 했지만 로는 고집을 피웠어요. 저도 뭔가 해야죠. 형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로가 접시를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철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로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로야, 너는 아직 어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형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예철이 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두온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였어요.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강금 및 세뇌 혐의로 기소된 한두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로가 뉴스를 보더니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직도 한두온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그 사람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어. 예철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 방송으로 바뀌면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이 노래 북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중국 라디오로 몰래 들었던 거야. 기억나? 아, 맞다. 그때 형이랑 같이 들으면서 나만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했었죠. 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어요. 그래, 그때 너는 남한에 가면 이런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봤지. 지금 정말 마음껏 들을 수 있네요. 로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로가 예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래요. 뭘? 모든 걸요.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형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로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형,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 다시는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그때처럼 손을 놓치면 저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로의 말에 예철은 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이 작은 아파트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형, 우리 내일 남산 올라갈까요? 서울 구경도 하고. 좋은 생각이다.
오랜만에 나들이 하자. 그때 별도 볼 수 있을까요? 북에서 봤던 것처럼. 글쎄, 서울에는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일 거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면 별이 없어도 밝으니까. 로가 형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형,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뭘 고마워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예철이 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로가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어요. 예철은 로를 침실로 옮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예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절망과 희망, 분노와 용서, 상실과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예철은 지갑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찍었던 형제의 사진이요. 이제 이 사진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로야. 예철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른 탈북자들을 도우고 로는 학교에 가서 꿈을 키워나갈 것이에요. 넘어진 삶이었지만 이제 미래는 두 형제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정말로 잃어버린 시간조차 다시 데려오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